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편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고현준입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고 계시는지요? 지난 주말부터 사실상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 이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고뉴부는 추석 연휴 내내 한가위답게 풍성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고뉴부의 터줏대감 세 분과 함께 1시간 동안 방송 채워나갈 예정인데요.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추석 연휴 동안 고뉴부는 그 보는 라디오를 유튜브 채널 시교라를 통해서 여러분께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 필요하신 분들은 팟빵, 팟캐스트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연휴의 첫날 9월 20일 월요일 아침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달력에 빨간색이 보여도 이분을 빼놓고 갈 수는 없죠. 자, 민키 소개 음악 이후에 지금 추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뉴스전 대신에 데이터로 알아보는 추석, 이름하여 데이추 준비했습니다. 추석 연휴에 이분이 쉬게 놔둘 수는 없어서 불렀습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어때요? 쉬게 해주셔도 되는데 싫어. 같이 가요 그럼. 자, 우리 전민기 팀장이 또 이렇게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번 추석 연휴의 풍경을 데이터로 네. 미리 한번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뭐 빅데이터 관련해서 일하다 보면은 그 연휴나 특별한 날이 있으면 또 그거 관련된 자료들 많이 보죠. 그럼요. 예, 추석 관련해서는 또 빅데이터 분석도 했고, 음흠. 예, 뭐 여기저기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마도 고향 가시는 분들 뭐 이미 도착하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지난 네. 주말부터 움직이셨을 테니까. 그리고 내일이 또 추석이니까 막 지금 이동하시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연휴에는 한 3천만 명 이상 이동을 한다라는 보도도 있던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언제 어디서 가장 막힐 것인가 그렇죠. 뭐 이런 게 또 관심사일 텐데 이 관련 데이터가 있겠죠. 네, 국토교통부가 이제 추석 연휴 교통 수요 전망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고속도로는 귀성하고 귀경, 여행객이 섞인 추석 당일하고 다음 날, 그러니까 21일하고 22일 오후 2, 3시가 가장 혼잡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네, 이때 좀 피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량은 또 추석 당일이 가장 많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자동차 이용하는 분들이 94%나 돼요. 그래서 최근 5년간 승용차 이용 비율보다 한 8%가량 높은데 당연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과 같이 타기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어떤 심리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운전하는 게 고단하긴 해도 대중교통 이용하면 아무래도 코로나19 감염 걱정도 있고 예, 또 나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족이랑 함께 움직이다 보면 더 신경 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나마 이제 반가운 소식 하나는 귀성길 소요 시간이 지난해 추석보다 한 1시간 25분 정도 단축될 거다. 아무래도 연휴가 길어서 그렇죠. 이게 좀 분산이 될 테니까. 예, 그래서 예. 경부선이 이제 가장 많은 차들이 이용할 텐데 서울에서 부산이 5시간 30분, 서울에서 목포가 한 4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예. 보통 우리가 이제 부산하면 막 7시간 막 이렇게까지 그렇죠. 제가 봤던 거에 비하면 좀 줄어들지 않았나 싶어요. 예. 제가 이 권유부 진행하기 전에는 저도 울산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예. 한 번씩 이동할 때 생각해 보면 결혼하고 첫 해에는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안 가고 내가 길을 알아 이러고 네. 갔다가 거의 10시간이 걸렸어요. 와, 이거 우리 아빠 같은 느낌인데요. 내비 안 믿는 어른들. 아버님이 또 갑자기 소환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의 추석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네. 작년과 또 비교를 하게 되고요. 음. 지난해 추석보다 이동량이 많아질 것을 미리 예측을 한 정부가 네. 추석 방역 대책을 또 일찍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델타 바이러스 또 막 퍼질 게 걱정되잖아요. 갔다 다시 돌아오니까 맞습니다. 전국으로 예. 퍼질까 봐. 그래서 일단은 고속도로에서 아셔야 될 게 휴게소 취식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네. 포장만 허용되고 뭐 출입명부 당연히 작성해야 되고 그 휴게소도 출입구 동선 따로 놔두고 이제 주요 휴게소 9곳에서 임시 선별 검사소를 운영을 합니다. 네, 이 명절 때마다 면제해줬던 고속도로 통행료 내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철도나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창가 좌석 우선 판매하거나 이제 우선 예매를 권고하는 거고 항공은 좌석 간에 이제 이격 배치를 하고 떨어뜨려서 배치한다는 거죠. 여객선은 이제 승선 인원을 50% 수준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설문조사는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이번 추석 연휴에 집에 머물 것으로
근데 저는 요거 좀 믿기가 힘든 게 주변에서 다들 집에 갔다가 어딜 또 가시려는 분들이 좀 많아요. 국내 안에서. 설문조사 할 때는 집에 있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코로나 때 빅데이터 분석을 하잖아요. 언급량 자체도 추석이 예년보다 한 반 정도로 줄어들고 여행 이런 거를 이제 대놓고 사진 같은 거 올리기도 좀 약간 그렇죠. 네. 미안한 심리 같은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요. 재밌는 건 이제 정부가 비대면 온라인 추모나 성묘 서비스 제공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설부터 했던 거고 온라인으로 추모관 개설해가지고 고인 추모하고 차례상 꾸미고 헌화 분향하기 한 다음에 이제 가족 간에 공유하는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성묘 가기 어려운 분들 위해서 그 고인이 안치된 모습 사진으로 또 받아볼 수가 있어요. 이하늘 장사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이런 거 이용하시면은 아무래도 좀 비대면 으로 좀 추석을 나기 위한 분들을 위한 서비스들이 좀 마련이 돼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뭐 매 추석 때마다 해야 되나 싶지만 또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게 그러니까 기혼 여성들 명절 증후군 얘기가 뭐 자연스럽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 최근에 이제 뭐 백신 접종도 늘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일부 풀리다 보니까 방문을 원하는 시댁이 늘고 있다. 시댁 쪽에서 좀 왔으면 하는. 오랫동안 못 봤으니까. 그래서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좀 화제가 됐는데 결혼 후에 첫 명절을 맞는 여성이 올린 글이에요. 네. 남편이 장남의 장손이어서 가족애가 아주 끈끈하다. 그래서 시댁이 2박 3일 다녀오려고 했는데 2박이 아니라 3박을 하자고 제안을 하더라. 네. 그래서 그러면 친정 먼저 갔다가 시댁을 가자라고 했더니 남편이 장손이라는 이유로 시댁에서 거절했다. 그래서 시댁에서는 이제 백신 접종했으면 뭐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이러려고 접종한 게 아니다라면서 명절 스트레스 호소하는 분들의 이제 고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뭐 각 집안마다 사정은 다 따로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어느 한쪽의 일방의 이야기만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이게 참 이해 안 되는 부분들 많거든요. 요새는 똑같이 가야 되죠. 그럼요. 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먼저 시댁 갔으면 다음엔 친정 가죠. 이렇게 이제 절충하는 집안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죠. 경향신문이 이제 사람인에 의뢰해가지고 지난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직장인 한 3천여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여성들이 느끼는 명절 가사노동 부담과 스트레스는 다소 줄긴 했는데 여전히 남성과의 격차가 크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빅데이터 상에서 추석하고 스트레스를 같이 넣어서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네. 1위는 역시나 음식이었고 2위가 가족, 3위가 선물, 4위가 시댁, 5위가 잔소리, 뭐 날씨, 휴가, 제사, 맛, 발송 이런 식으로 10개의 스트레스 관련 키워드가 나왔는데 그럼 추석 앞두고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답한 여성의 47%, 답한 사람이 여성이 47%, 남성이 32.9%. 네. 특히 이제 기혼 여성은 55.8%나 돼서 남성의 30.2%보다 역시나 25.7% 포인트 더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어떤 그 스트레스 이게 명절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시댁 가는 거 자체가 좀 스트레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지금 이 스트레스라는 게 명절에 계속 따라다니는 단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이게 기쁨이나 반가움, 즐거움 이런 단어들보다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또 자주 배우면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더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그래서 왜 스트레스 받냐 물어봤더니 기혼 여성은 시댁 식구들 대하기 부담스러워서 38.6%, 2위는 용돈 선물 이런 많은 지출이 걱정돼서 33.7% 뭐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다음 이야기는 이 이야기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추석뿐만 아니라 명절 되면 좀 달갑지 않은 분들 취업 준비생이 꼭 여기 끼어듭니다. 그렇죠. 연휴에도 뭐 단기 아르바이트 하겠다 이런 취준생들 많았다고요? 네, 그래서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이제 아르바이트생 줄였잖아요. 네. 그 일자리 잃은 취업 준비생하고 대학생들이 추석 앞두고 높은 시급 받는 단기 아르바이트로 몰리고 있다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통계청이 올해 7월 기준으로 고용원 둔 자영업자 수가 127만 4천 명. 1990년 이후 31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석은 가족과 보내는 대신에 아르바이트에서 생활비 벌겠다라는 청년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구직 사이트가 300명 정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57.2%가 추석 연휴에 오히려 아르바이트 하고 싶다고 답했어요.
코로나 불경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떻게든 좀 일자리 명절에라도 내가 일해서 좀 돈 벌고 싶다라는 분들의 마음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전엔 추석 앞두고 가족 단위 예약이 몰렸는데 지금은 인원 제한 때문에 예약이 거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알바도 사실 덜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대학생보다는 또 일처리 빠른 40, 50대 여성분들을 좀 고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추석 연휴 관련된 여러 데이터를 보고 있는 추석 데이추 오늘 좀 특별히 준비해서 전민기 팀장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당근마켓이라고 있잖아요. 네. 여기 보니까 뭐 별의별 게 다 올라오던데 추석 맞아서 벌초 좀 대신 해달라. 네. 뭐 전을 좀 대신 붙여달라. 뭐 이런 얘기들까지 아주 다양하더군요. 여기 약간 흥미로운 변화인데 당근마켓에서 명절 전용 이색 아르바이트 구하는 글이 좀 많이 쏟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부족한 일손 동네에서 찾으려고 하는 분들. 그래서 추석 2주 전에 그 일자리 공고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 11.6%가 추석 연휴용 단기 아르바이트생 찾는 그런 글이었고 내용은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벌초, 그다음에 뭐 집 정리, 가족들 올 때 이제 혼자 집 정리하기 힘들잖아요. 네. 이게 반찬 가게에서 전 부치기, 그리고 한과 포장, 떡과일 장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반찬 가게하고 음식점들은 추석에 몰리는 일감 나눈다든지 휴가 가는 직원 대신할 사람을 구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추석 연휴 동안에 자신의 반려묘나 반려견을 좀 돌봐달라. 아하. 예전에 저도 이제 옆집에서 고향 가서 저희는 안 가가지고 이제 대신 봐주고 뭐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아니면 키 받아가지고 가서 먹이만 주고. 근데 네. 이제 그러기엔 좀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아예 맡기고 가려는 분들도 많아서 뭐 사료, 간식, 뭐 그리고 산책도 뭐 같이 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한가위 추석 그러면 이제 또 빠질 수 없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보름달일 텐데 네. 이번 추석에 보름달 잘 보일까? 예. 뭐 요거 관련된 자료들도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예보로 보니까 추석 당일 내일이죠. 오전부터 전국에 비 소식이 있어요. 아하. 보름달을 볼 수 없을 그 가능성이 큽니다. 뭐 지역 날씨에 따라서 볼 수도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날씨를 만약에 제외한다면 올해 추석 보름달 서울 기준으로 해서 오후 6시 59분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기억해 두셨다가 딱 뜨는 때 맞춰가지고 또 소원 비셔야죠. 그래서 가장 먼저 보름달 볼 수 있는 게 울산입니다. 우리 네. 고디의 고향. 그 오후 6시 49분에 달이 뜨고요. 이어서 부산에 6시 50분, 대구 6시 52분, 광주 6시 59분, 인천 7시 순으로 보름달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가장 높이 뜨는 보름달은 22일 오전 1시 1분 뜬다고 하니까 글쎄 뭐 높은 게 의미가 있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더 높으면 소원을 잘 들어주나요? 예. 아무튼 달이 뜨는 시간을 앞서 뭐 6시 49분부터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 달 뜰 때 그거 기다리고 있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네. 밤 되면 뭐 지금 날씨가 흐리다고 하니까 구름 사이로 혹시라도 보름달 네. 보이면 소원 비시고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소원 빌어야죠. 다음 설에는 제발 쉬게 해달라고.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 했고요. 내일은 좀 나오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하루 쉽니다. 예, 하루 쉬어요. 추석 특집 준비되고 있어서 내일 하루는 우리 전민기 팀장 쉬게 해드리고 네.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한 마을에 오누이가 살았어요. 추석 연휴 맞아서 특별히 이 두 분을 한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한 마을에 오누이가 살았어요. 예. 여야로 간 오누이라고 저희가 제목 붙여봤는데요. 여당 출입하고 있는 손지은 서울신문 정치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손지은입니다. 그리고 야당 출입하고 있는 박순봉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순봉입니다. 두 분이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저는 아주 든든하군요. 두 분이 이렇게 같이 방송하는 경우들은 잘 없죠, 그래도. 고뉴부에서만 이제 연말이나 이럴 때 하고 있고 웬만하면 같이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거날 이럴 때도 같이 만나서 한번 네. 했었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특별한 날. 하여튼 이 두 분이 같은 공간에 나타난다는 건 적어도 고뉴부에서는 특별한 날입니다. 예. 오늘도 사실 이 추석 연휴 앞두고 정치권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는데, 뭐 정치권 혹은 뭐 우리 생활 모든 것들이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 되면은 뭐 민심들 살핀다, 추석 밥상에서 이런 이야기들 오간다, 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뭐 특히 이번 추석 뭐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테고,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 흔히들 뭐 위드 코로나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이 코로나 시국에 대한 이야기도 가족들끼리 분명히 나눌 텐데 또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네.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을 것 같고 예전에 좀 추석 연휴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모습들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말씀하세요 두 분 다. 왜 이렇게 어색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저번 같은 경우나 그 전 그 연휴 때는 아무래도 사람들 모이는 거 정부에서 많이 제재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방향이 좀 바뀐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아무래도 이대로는 계속 유지할 수는 없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집 안에서의 모임에 한정하지만 최대 8인까지 모일 수가 있게 됐죠. 접종한 사람이 4명이 있으면. 네, 그 경우에 그렇게 가능하게 됐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예전처럼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 이전처럼 다시 한번 추석 민심이라는 게 추석 밥상에 이 정치 얘기가 다시 한번 이 안주거리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이 대선에도 많이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비대면이라는 단어가 요즘 워낙 많이 쓰입니다만 명절도 비대면으로 지내다 보니까 그 추석 민심이 됐거나 뭐 설 같으면 설 민심 이런 것들이 직접 대면했을 때 뭐 사실 얘기를 더 많이 하겠지만 요즘은 뭐 메신저 통해서도 많이 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여야 분위기를 살핀다 이게 아마 두 분을 모신 특별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당 출입하는 우리 손재인 기자부터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은 이 추석 연휴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자, 일단 민주당은 지금 한창 대선 경선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이 지난 결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누가 후보가 될지 이 부분을 두고 아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거고요. 그리고 일단 민주당은 여당입니다.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국정 상황 모든 것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지난해 우리가 명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제 처음 해보는 것들, 뭐 기차를 한쪽만 예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는데 지금은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이 또 피로도가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4단계니까 뭐 이렇게 산다. 그렇죠.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가 서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 서로 다른 피로도를 또 공유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정권을 교체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권을 재창출해서 한 번 더 힘을 실어줘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권 입장에서는 코로나 전국 이 상황 두루두루 다 살펴야 되는 그렇죠. 거고 또 대선도 이제 경선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 연휴 끝나면 또 바로 호남 경선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신경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 야권 국민의힘은 어때요? 뭐 요약하자면은 기대도 크고 우려도 큰 그런 상황이라고 네네.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야권에 조금 흐름이 와 있다. 이번 대선에는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이런 분위기가 있고 그걸 취재하다 보면 어디서 느낄 수가 있냐면 이제 국회 생활을 하다 보면 소위 야인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뭐 보좌진 생활을 하다가 나간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직책을 맡았다가 나간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 다 돌아와서 참전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이번에 이번에 나도 될 것 어떤 같으니까 네, 그리고 나도 또 한 자리 어떤 쓱 넣겠다. 그렇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모이고 있는데 결국 이제 흐름 자체는 좀 야당에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있어서 기대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좀 이번에도 못 이기게 된다라면은 네. 그럼 굉장히 뭐 당이 문을 닫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고 또 동시에 후보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약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올라올 걸로 어느 정도는 야당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제 후보 대 후보 대결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예전처럼 거인들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말들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후보에 대한 자신감이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소위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이 관측도 많이 좀 아무래도 무당이라고 그렇게 정치권에 표현을 하니까 얘기들을 하는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요. 측근한테 이대로 가면은 이재명 지사가 이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물론 뭐 그게 이겨야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닐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야권에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좋지는 않다 이런 판단도 동시에 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함께 있다. 국민의힘 분위기를 전해주셨어요. 그럼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정치권은 뭐 연휴 때 뭐 본인들 집안 챙기기보다는 이제 유권자들 챙기는 그럼요. 행동들을 더 많이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이제 바로 호남 경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대권 주자들 전부 호남에 가서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고 또 야권은 PK 지역 부산 경남,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대선 주자들 일정 좀 살펴볼게요. 야권부터 볼까요 이번에?
네, 뭐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지난 추석 때 방문한 지역들이 PK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볼 수가 있고요. 사실 그 전에 이 15일이 1차 경선 컷오프 발표한 날이었거든요. 그렇죠. 8명으로 추려졌죠. 맞습니다. 그 전에 이제 주로 이제 빅3 후보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두 다 TK 지역을 대구 경북 지역을 네네. 방문을 했었어요. 즉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대구 경북에 이어서 부울경을 갔다라는 거잖아요. 음흠.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1위 지역과 2위 지역을 갔다라는 거고 경선을 앞두고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즉효약이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선에서 가장 효율적인 거는 당원들의 마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빨리빨리 잡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 거고 그런데 이게 왜 이런 그림이 됐느냐? 보통은 조금 이 1위 주자가 굉장히 안정적이면 그 1위 주자는 중도층 공략을 하게 마련이에요. 또 확장성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네. 왜냐하면 본선을 더 대비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수도권이라든가 아니면 뭐 충청이라든가 다른 지역을 갈 수 있었을 텐데 모든 후보들이 TK와 PK에 집중을 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당내 경선이 치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 흐름에서도 그렇죠. 뭐 홍준표 의원이 많이 올라온 면도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뭐 사실은 그 혼전 양상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살짝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만 네.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 이 두 후보 간에는 뭐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여권은 지금 어찌됐건 호남이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면 25일, 26일 바로 호남 지역 경선이 있고요. 네. 20만 명에 달하는 권리당원과 당의원 대의원 투표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이낙연 대표가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지 아니면 이대로 이재명 지사의 과반 대세론이 확정이 되는지 네. 이게 판가름이 날 거기 때문에 지금 추석 연휴에 각 캠프가 서울에서 모두 다 호남으로 그렇죠. 이동한 예. 상황이고요. 이제 이 지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현역 단체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평일 시간을 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17일부터 매일 아주 촘촘하게 네. 장성, 그다음에 전남 나주, 한평, 광주, 전주까지 아주 촘촘한 일정을 짜서 계속 호남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당연히 의원직까지 내려놨고요. 네. 그다음에 호남 출신의 정치인으로 호남 대망론의 사실 중심이었기 때문에 뭐 전남 도지사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재명 지사의 과반을 저지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올인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의원직을 던진 거를 두고 사람들이 배수혜진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네. 광주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광주의 당원 동지들께 드리는 글에서 여기에서도 지지를 해주시지 않는다면 제 역할은 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배수혜진 얘기를 하는데 배수진의 배수혜진이 또 한 번 나온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호남에서도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경선을 더 하는 거는 무의미해진다 정도의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민주당에 있어서의 호남 경선은 굉장히 뭐 의미가 남다릅니다. 결선 투표 가느냐 못 가느냐부터 시작해서 지금 2위 주자가 계속해서 그 경선 레이스에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까지도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제 여야가 어찌 보면 이제 영남권과 호남권 이렇게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석 밥상에 올라올 주제들 저희가 이제 두 분께 각각 좀 하나씩 픽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손지은 기자가 픽한 주제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위드 코로나를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리고 이제 최근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 네. 그 자영업자 사장님들 예, 안타까운 소식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걸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누실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부분의 주자들이 위드 코로나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자 우리가 10월 11월에 가서 위드 코로나 그다음에 이제 방역 중심에서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요 그렇죠. 방향으로 예. 전환을 했다가 만약에 그 11월이면은 이제 여야의 각 주자들이 다 결정이 된 후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 다시 코로나19가 대유행이 한 번 더 온다. 이러면 이 책임은 또 정치권에서 공방 그렇죠.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뭐 사실 방역 당국이나 이제 의료 전문가들은 그 일상적 단계 회복,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 이 관련해서 그닥 그렇게 뭐 높은 점수를 주지는 않더란 말이죠.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영업자들의 고충이나 이런 것들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정치권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 같은데 여야 대선 주자들이 관련해서 다 입장을 내놓고 있잖아요. 야권은 그렇죠. 어떻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뭐 빅3 주자들만 좀 요약을 해드리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7가지 관련된 공약을 내놨는데 일단 네. 핵심이 100조 원대의 지원을 자영업자에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100조 원대. 네, 네. 뭐 초저금리 대출 한 50조 원을 해줄 거고 그다음에 집중 지원. 그러니까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형식이 아니고 자영업자들에게 43조 원을 몰아서 지급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고요. 그리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활용해가지고 무이자로 장기 대출을 해주겠다. 예. 이런 안을 내놨고 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거나 아니면 좀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얘기는 그 자영업자의 표심을 좀 자극하겠다라는 얘기고 그렇죠. 특히 코로나19에 대해 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좀 잘해왔다라는 그걸 일종의 치적으로 계속 강조를 해왔거든요. 근데 야권 주자들은 그 대응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걸 네. 부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판을 많이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에 의한 대응이 잘못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의 실책이다. 이런 점들을 계속 부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뭐 여러 공약들 사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들으면 저렇게만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 그 공약들의 뭐 현실 가능성이나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도 아마도 다들 잘 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야권에서는 굵직굵직한 자영업자 관련된 공약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권은 어때요? 지금 이제 야권은 나중에 내가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당 주자들은 지금 당장 으스러져가는 자영업자들에게 그 신속하게 해줄 수 있는 뭔가를 그렇죠. 만들어내야 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자영업자들 이제 손실보상법이 통과는 됐는데 그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이제 요거를 다 점검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나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도 4단계가 계속되면서 여야의 이제 초당적인 협력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좀 빨리 요거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다시 고쳐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고요.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가장 처음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소상공인들을 돕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자 이 얘기를 꺼냈었고요. 그리고 이 지사는 이제 또 한 가지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경기도는 이제 전 국민, 전 도민이죠. 이제 그렇죠. 예. 상위 12%에 대해서도 이제 재난지원금, 기본 재난소득이 지급이 되는데 네. 그 돈을 다 왜 이제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한테까지 25만 원을 주느냐. 차라리 그 돈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돕자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또 절반 정도는 되기 때문에 네. 요 사이에서 오는 모순이나 또 이 부분을 본인이 설명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부 여당의 주자들은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최우선 관심 법안으로 이 관련된 법안들을 당에 요청을 하고 예.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예산이 반영이 돼서 이것을 오롯이 자신의 성과와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로 끌어가는 이런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여권은 바로 적용되는 네. 무언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쭉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 관련돼서 자영업자들의 고충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여야의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박순봉 기자가 추석 밥상머리에 올라올 주제 하나 픽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탄도 미사일 전국 이렇게 제목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탄도 미사일. 예.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남과 북이 동시에 미사일 시험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을 했고요. 네, SLBM. 예. 그 같은 날에 북한이 열차에서 죄송합니다. 네. 그 같은 날에 북한이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 또 레이더를 피해서 쏠 수가 있어서 더 위협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가
이 잠수함에서 쏘는 모습을 딱 보여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란 듯이 새로운 방식의 탄도미사일을 그러게 그런 말이죠. 발사 방식을 보여준 그런 상황이 됐고요. 보도된 사진 보면 뭐 터널에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발사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었어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일종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경쟁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진 겁니다. 음흠. 근데 게다가 지금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을 놓고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했거든요. 예. 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충분히 억제할 수가 있다. 뭐 도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이런 것들이 뭐 부적절한 실언이었다. 이렇게 공격을 도발이라는 한. 표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 같아요. 네, 아. 특히 거기에 대해서 뭐 언론인 기자들이 쓰는 그런 표현을 음. 대통령이 쓰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죠. 음흠. 근데 결국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추석 밥상머리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치적 중에 하나로 강조했던 건 코로나19 대응이었고 예. 또 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상황이 좀 안 좋지만 남북 관계, 즉 북한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또 하나의 그런 음흠. 이 목표이자 주요한 치적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뭐 이런 표현 많이 썼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좀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됐고 아무래도 야당에서는 이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남북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뭐 외교의 영역까지 함께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어요? 네, 지난 일주일간 일어났던 이 약간 왕이 부장이 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왔는데 중국이 미사일을 쏘고 북한이 쐈죠. 네, 북한이 쏘고 그다음에 우리는 SLBM 또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는 시험을 하고 네, 네. 무기 발전 상황을 과시하고 있는 예. 거죠. 이 모든 상황은 사실은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남북미가 만날 수 있느냐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남북 정상회담을 시도할 수 있느냐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은 지금 사실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이 또 미중 패권 경쟁 가운데서 북한이 이제 어떤 메시지를 원하는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석 기간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연설을 합니다. 네. 이제 기존에 준비했던 연설문에서 다소 조금 톤의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왔었고요. 결국은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 마지막 임기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살리느냐 이 부분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연휴 기간 동안 이제 대통령 미국 방문하고 유엔에서 이제 연설까지 준비를 하는데 이 내용들도 아마 연휴 기간 동안 뉴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추석 특집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야로 간 온누이 손지은, 박순봉 이 두 기자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 고뉴부에서 참 듣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노래입니다. 특집이니까 노래를 하나 준비했는데 앞으로 남은 대선 전국 6개월 노래로 표현한다면 이라고 해서 제가 두 분께 질문을 드렸고 그래서 노래를 한 곡씩 선곡해 오셨는데 일단은 손지은 기자가 선곡한 노래 먼저 들어보죠. 노래 제목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일단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죠. 자, 손지은 기자가 선곡한 노래였습니다. 참 오랜만에 듣네요. G드래곤의 삐딱하게 들었습니다. 이 곡을 선곡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첫 번째로 꼽은 다른 곡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 방송 시간대에는 이제 유해한 욕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원래 이제 에미넴의 Lose Yourself 왜냐면 이제 원샷 하나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그다음에 영화 8마일에서 그 이글거리는 눈빛을 우리가 다 이제 집중해서 대선을 치르자 이런 의미였는데 이게 좀 그 시간대 방송이 불가해서 지드래곤의 이제 삐딱하게를 골랐습니다. 예. 자 이제 가사 보시면은 다 삐딱하게 보자. 사탕 발림 필요 없다. 이런 이제 가사들이 있고요. 우리가 지지했던 후보건 아니면 지지하지 않았던 후보들이라도 국민들 또 저희들 모두 좀 삐딱하게 보면서 제대로 좀 골라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야, 생각보다 그 선곡의 이유가 꽤 기네요. 자, 추석 특집 고뉴부 여야로 간 온누이 손지은, 박순봉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 추석 밥상머리에 올라올 주제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손준 기자한테 물어볼게요. 민주당 관련 이야기 중에 또 올라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 지사의 대장동 관련 이슈가 이제 처음에는 이 지사도 이제 특정 언론이죠. 조선일보를 향해서 민주당 대선과 경선에서 손을 떼라라고 했으나 예. 지금 이제 이 국면을 벗어나서 추석 직전에 권순일 대법관이 해당 회사에 관련돼 있었다 이런 보도들도 나왔고 뭐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전까지 좀 침묵을 하던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도 공식적으로 이것을 언급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하게 네, MB 이명박 BBK 다스 얘기하면서 이제 MB와 이재명 지사를 비교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감옥 이런 단어도 예. 썼었기 때문에 이 추석 기간에 이 부분에서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더 드러날지 그리고 이에 대한 이 지사의 대응, 그다음에 이낙연 캠프가 어느 수위로 이 부분을 검증할지 이 부분들이 추석에서도 크게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연휴 동안 뭐 관련 이야기 많이 나오겠지만 그 제대로 된 정보와 또 사실관계에 근거한 이야기들이 좀 제대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워낙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듣고 있으면 헷갈리고 뭐 앞뒤 관계를 잘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있을까요? 민주당 경선 또 짚어볼 포인트라고 하면 그 정세균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네. 후보 사퇴를 하면서 정세균 후보가 이제 그 전에 얻었던 득표가 이제 무효표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정세균 후보를 지지했던 뭐 당원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제법 많지 않습니까? 그 조직에는 네. 이게 사실은 이재명, 이낙연 이 두 후보 중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도 관심사죠. 네, 그런데 이제 추석 연휴 직전에 우리가 친문 핵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홍영표, 그다음에 김종민, 신동근 세 의원이 이낙연 지지를 공개 선언하고 그렇죠. 다 같이 힘을 모아달라 이러면서 먼저 깃발을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조금 우리가 친문 코어들을 좀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표심이 어디로 갈지 그리고 이제 정세균 전 총리 캠프에 있었던 현역 의원들이 어디로 가서 자신의 조직을 모아줄지 이 부분이 관심입니다. 이 관련해서는 야권에서도 좀 어떻게 관심을 보이나요? 근데 대체로는 이재명 지사가 이기지 않겠느냐, 최종적으로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관측이 많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도 몇 번을 좀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흐름이 있을 때 기준점을 중도층과 민심으로 잡으면은 그게 크게 틀리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이 누가 더 강할 것 같고 누가 더 중도층의 표심을 많이 잡을 것 같냐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손지은 기자가 얘기한 대로 추석 전에 친문 핵심들이 좀 지원을 해주긴 했지만 이건 어쨌든 큰 흐름에서 보자면 약간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고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에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지배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평론가들은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세균 캠프에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SK계들이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많은데 이들이 장기적으로 자신들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정치를 계속할 건데 이기는 쪽으로 붙지 않겠느냐라는 또 분석들도 내놓더라고요. 네, 일단 그래서 어차피 경선이 끝나면 원팀으로 다시 뭉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네. 또 대선을 이기는데 가장 적절한 시점들을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다들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원들을 좀 저도 이제 관심이 요번에 좀 생겨가지고 봤는데, 그러니까 의원들의 움직임은 최근 이 선거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큰 같아요.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그러니까 뭐 같죠. 예를 들자면은 이준석 대표가 지난 6월에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될 때 실제 캠프에 실무진 2명 데리고 했었고 의원들은 1명도 없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정세균 전 총리가 4위로 이제 좀 밀릴 때 추미애 전 장관이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추미애 전 장관 캠프에는 현역 의원이 없었잖아요. 추 전 장관은 난 캠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결국 정도니까요. 코로나19 네. 상황도 있고, 즉 그러니까 대면에서 움직이기가 어려워졌고, 그리고 당협위원장들이 예전처럼 힘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조직표가 지금 힘을 못 내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3월 대선과 저희 승패가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도 많이 움직이는 거죠. 정치 어려워요. 이거 생각하면 저거 있고 저거 생각하면 이거 있고. 예. 아무튼 이번에는 국민의힘 관련된 주제 추석 밥상머리에 올라올 내용 뭐가 있을까요? 박순봉 기자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지금 뭐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이제 최초에 이름이 붙었던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특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여야로 봤을 때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허. 1위, 2위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하고 홍준표 의원 간에 굉장히 큰 갈등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한데요.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처음에는 고발사주 의혹이라고 해서 윤석열 전 총장에게 제기됐던 의혹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그 제보자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특별한 관계이고 또 지난달 11일에 만났더라. 음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박지원이 개입을 했다. 이렇게 박지원 게이트 의혹으로 바꿨죠.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났는데 또 한 명의 동석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성명 불상자로 해서 고발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홍준표 의원 캠프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이 공식적으로는 없었지만 이제 뭐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나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첫 TV 토론회에서도 이거 가지고 두 사람이 설전을 펼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은 자기는 캠프 내 사람들이 뭐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모른다라는 그런 입장을 네. 취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좀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준석 대표가 일종의 경고장을 양쪽에 다 날리기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고발사주 의혹이라고 불리는 이 건을 두고 뭐 여야 아니면 야권 내에서 뭐 다양한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고 결국은 기승전 윤석열 후보로 모든 의혹은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할 건지 이런 것들도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1, 2위 후보 간의 기싸움도 대단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8명으로 추려지던 1차 컷오프 때 네. 사실은 그 순위나 득표율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게 없잖아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찌라시는 엄청 돌았습니다. 그게 또 서로가 다 자기들이 1등이라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관련해서 혹시 취재된 거 있습니까? 그때 정말 취재를 열심히 했고 사실 이게 공개를 안 하면 제일 불안한 건 기자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날 아침에 어디인가 다른 언론사에서 나올까봐 그런 걸 좀 불안해하면서 취재를 하는데 내가 못 쓴 것보다 딴 사람이 쓸까봐. 그렇죠. 그게 총력을 없으니까. 다 했는데 이번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예. 일단은 분위기가 어땠냐면 취재를 열심히 해봤더니 이 5명만 봤다는 거예요. 선관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그리고 실무진 3명 같이 들어갔던 여기만 보고 선관위원들도 복도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 쪽에 또 물어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자신한테 보고를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서 새는지 보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겠다라고도 예. 예고를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한 거예요. 딱 특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이 선관위원들하고 얘기한 사람이라도 좀 취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좀 물어봤더니 그나마 들은 얘기는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한테 들어봤더니 차이가 별로 안 나는 분위기였다. 박빙이었다? 압도적인 것은 없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고 즉 이 얘기로 봤을 때는 윤석열 전 총장하고 홍준표 의원 간의 차이는 예전만큼 크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어찌됐건 지금 1, 2위 후보 간의 격차는 딱 붙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죠. 중론이고 3, 4위 후보는 누가 될 것인지 뭐 3위는 대충 유승민 전 의원으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 4명 컷오프 될 때 4위는 누가 될지 이것도 또 하나의 관심사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거기 못 들어가면 좀 정치적으로 향후에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 특히 이 차차기를 노린다고 하더라도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뭐 사실 최재형 전 원장도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들어온 이 대선판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4위 안에 못 들어오면 그 존재감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요. 그래서 둘 사이에 이 4위 싸움도 이제 1위 싸움 못지않게 치열합니다. 그 외에 뭐 황교안, 하태경, 안상수 후보들 또 자신만의 또 색깔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민의힘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경선 레이스도 지켜볼 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 듣고 우리 박순봉 기자가 골라온 노래 또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기대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순봉 기자가 선곡한 노래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대선 전국 6개월 노래로 표현한다면 박순봉의 선곡은? 네. 저는 아웃사이더의 외톨이를 골랐는데 야 이거 웃긴다. 이건 전체적으로 삐딱하게 그런 건 외톨이가 아니고 되네요. 그러니까 두 분을 합쳐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가사가 딱 꽂히더라고요. 이 가사를 좀 그냥 읽긴 그렇고 불러드리면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떴나.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야, 이 아침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군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정치에 관심도 많고 대선도 다가오고 이런 시점이잖아요. 근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여야 후보도 그렇고 정당도 자기 마음을 끄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 있나 이런 사람. 이런 부분이 좀 가사로 와닿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말로 끝내면 이제 외톨이라고 정치에 있어서는 외톨이라고 느끼는 국민들에게 좀
친구가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골랐습니다. 아무튼 두 분의 선곡의 변을 듣다 보니까 노래는 뭐 대충 고른 것 같은데 말을 참 잘 만들어 붙였습니다. 아무튼 두 분 모두. 예. 자, 추석 특집으로 함께했던 여야로 간 오누이, 오늘 손지은, 박순봉 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지금 듣고 있는 노래 아웃사이더의 외톨이 들으면서 저희 인사 나누겠습니다. 남아있는 연휴 잘 보내시고요. 또 그 각각 출연한 날짜 되면 까먹지 말고 꼭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곤유부 가족 여러분도 평안한 연휴 계속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추석 당일 내일은 뭐 오늘과 똑같이 6시에 곤유부가 시작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두 분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인사드리죠. 예, 한가위 잘 보내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